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 신문 기사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파트값 하락 관련된 소식들, 분양시장 요즘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그리고 재건축 관련된 기사들도 몇 개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니 재건축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 추선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즌1 마지막 방송이죠. 그렇죠. 6개월 정도 했는데 시즌2를 할지 말지는 이제 오늘 이따가 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6개월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노력하신 우리 그 스태프분들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저도 오늘이 막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시즌1 막방이기도 하고 어쨌든 영혼을 다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스키장에 갔다가 하루 영혼이 어디론가 날아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아이유님은 또 그 외국에 놀러간, 그렇죠. 마지막 방송에도 참여 안 하는 따뜻한 동네로 가셨더라고요. 한파를 피해서.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두운 경기와 같이 저희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저희가 수주를 못해가지고. 광고 수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광고 수주가 안 돼서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광고 수주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방송을 계속 할지 말지 이제 오늘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광고 수주는 안 했지만 그래도 홍보는 한번 그때 테스트차 했었는데 그닥 반응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제가 명함도 돌리고 했었는데 일단 제가 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기계만 남고 다 잘릴 것 같네요, 사람들은. 기계 떨이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흔들리는 강남 불패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이란 제목입니다. 재건축 열기를 등에 엎어 치솟던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10.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며 강남 불패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강서구와 양천구 등 일부 지역 집값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강남과 비강남 간 부동산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2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10.13 대책 이후 지난주까지 7주 연속 떨어졌는데요. 지난 3월 이후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던 강남 4구 아파트값은 11월 첫째 주 0.02포인트 내려간 뒤 0.03포인트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락폭이 더 커져서 0.09%포인트에 달하는 하락폭을 보였다고 하네요. 하락세는 서초구가 가장 뚜렷한데요. 그 이유는 상승폭이 가장 컸으니까 하락폭도 큰 거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도 0.02에서 0.05 정도 떨어지다가 지난주에는 0.11%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난 6주 정도는 0.2, 0.3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주 들어서는 지금 전부 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0.9%, 그리고 강남구는 0.11%를 하락을 했고요. 강남 4구의 12월 셋째 주 아파트의 일평균 거래량도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한 15% 정도를 감소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집값 상승을 견인을 했던 강남권이 얼어붙자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매가도 떨어지는 추세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주 연속 0.01%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제 카페나 이런 글들 보면 우리 집은 아직 안 내렸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 꽤 많으세요. 네, 꽤 많은데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대장이 죽으면 나머지들도 갈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요. 이게 돌을 던지면은 그 파문이 있는 거는 인근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시간의 차이로 보셔야지, 우리 집은 호재가 뭐가 많아서 끄떡 없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 우리 지역은 호재가 있어서 괜찮아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강서구나 결국은 마포구도 큰 흐름에서 비껴나갈 수는 없다 그런 거일까요? 그럼요. 큰 흐름에서는 강남 불패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덜 패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조금 덜 패한다 뿐이지
가격 자체가 방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가격적인 하락 갭으로 보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5억짜리니까 1, 2억 내리기도 굉장히 우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적을 수 있지만 금액적인 하락폭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해서 우리는 멀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 소비 심리까지 위축됐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전국 도시가구 2,200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지난달보다 10포인트가 낮은 97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3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물어서 산정하는 향후 경기 전망 소비 심리 지수도 65 정도에 머물러 갔고요. 소비자들이 당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게 더 사실은 충격적인 뉴스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6개월 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침체가 오래 갈까봐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경기 회복은 근데 경기는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었고 인구수도 줄 거다 이미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 공급 물량 많다 이미 옛날부터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 왜 저는 작년까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뭐 3년 이상 더 간다. 네, 모든 수치가 다 얘기했죠. 하락을 사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는데 하락 추세를 그러니까 상승 지표가 하나도 안 보였었잖아요. 그 와중에 나 혼자 부동산 지수만 계속 고고히 올라가고 있었던 게 비정상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건 비정상이라고 계속 6월 달에 그 상승장에서도 모두가 다 상승을 외칠 때 저희는 사실 이거 조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그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저는 지금 포인플렉스님이 말씀하신데 공감이 가는 게 이 공급 물량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재건축 재개발은 뭐 관리처분, 뭐 사업시행인가 일반 분양을 거쳐서 3년, 4년 후에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전부 다 뭐 앞으로도 상승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 섞인 희망 메시지를 보냈고 거기에 부응해서 일반인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6월에서 사실 10월까지의 시장은 없어야 될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상승폭이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제 그 스키장 휴게실에서 기사를 보다가 2017년 후반에서 2018년 사이 공급 물량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공급 물량이 막 많다고 막 그래프를 여기저기 기사에서 똑같은 그래프를 써갖고서는 그 앞으로 물량 폭탄에 대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얘네가 분양을 지난달에 한 것도 아니고 분양 언제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물량이 얼마가 나올지는 이미 분양 시점에서 다 픽스가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2019년도까지는 올 초에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기사인데 이제서 나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뭐 수요 공급, 통화량, 경기, 심리. 근데 뭐 통화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리도 계속 좋았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심리가 일단은 무너졌죠? 심하게 꺾였다 이런 내용이라서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2013년 시장 돌아보면 2013년도에 되게 처참했어요. 미분양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역세권, 초역세권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뭐 그런 상황이 시장에 반영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까지는 한참 모자라요. 갭이 기다리는 소비자는 네. 또 있기는 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기대하는 가격까지 언제쯤 조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빠른 반등을 예상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가격 조금 조정됐다고 막 지금 들어가는 머리 건? 디밀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 금리, 뭐 심리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 지금 부동산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정리가 돼야 그리고 곡소리가 한두 곳에서 나야 어떤 최소한 정책이라도 약간의 어떤 다른 그 형태로 나타나야 그리고 나서야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음 분양권 관련된 뉴스입니다. 분양권 로또는 끝났다라는 제목입니다. 돈은 있으신 거죠? 최근 공인중개소를 찾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 일정, 가격 전망을 묻자 대답 대신에 질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중개소 대표는 지금 분양 시장이 예전과 같지 않은데도 무턱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물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분양권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죠. 강남 재건축 등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당첨만 돼도 그 자리에서 수천억에서 억대 단위의 웃돈을 기대할 수 있어서 묻지마 청약이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강남 4구하고 과천 같은 경우는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안 되는 데다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강남 4구를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6개월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대출은 더욱더 지금 쪼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수요가 빠지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청약률 빠지는 걸 보면 실수요자들도 발을 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뭐 지금은 윗돈을 갖다가 기대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을 보시더라도 이게 투자이든 심지어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어디 분양권 투자할 만한 게 있어요라고 질문을 하시면 시장에 굉장히 그 시장의 트렌드에 벗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분양권의 기대가 떨어지다 보니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당해 미달이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11.3 부동산 대책으로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진 청약자가 줄어들고 내년 금리 인상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인기 지역이던 서울, 경기, 부산에서도 청약자들이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아파트 투유를 유심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분양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입지도 애매하고 사당 아니죠. 예, 이제 상도에 가까운 사당. 예, 이것도 그렇고 마포 대시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청약률이 나올 걸 봤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처참해요. 그래서 서울에 뭐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84 같은 경우 뭐 경쟁률이 보통 뭐 3, 40대 1은 기본이었고 뭐 100대 1, 200대 1도 기본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당 같은 경우는 한 5개 타입 중에 2개 타입은 청약 미달이 났어요. 청약 자체가. 그리고 경쟁률을 넘은데도 뭐 1.01대 1, 1.7대 1, 1.8대 1이니까 이게 그 청약 미달이 난 것도 어떤 타입이 나빠서 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벽하게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마포 그 웨스트 리버 태영 대시양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도 84 같은 경우 1대1에서 뭐 4대1까지 밖에 경쟁률이 안 돼요. 그렇게 이 정도 경쟁률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 부적격자도 있죠. 그리고 또 계약을 분위기 보려고 넣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물러나기로 말하면 이거는 지금 대부분 미분양이 날 것 같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계약이면은 당첨되신 분들도 이걸 물렀었죠. 내가 이 정도 청약률이면. 예. 그리고 뭐 이게 최고 경쟁률 몇 대 몇 이거 정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급 세대 수가 한 가구인 경우 이렇게 뭐 37대 1 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요거를 보시고 아직 경쟁률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설사에서 또 광고를 그렇게 하죠. 최고 경쟁률 뭐 200대 1 막 이렇게 네, 뭐 한 개에 뭐 좋은 물건 하나 내놓고 최고 경쟁률 나온 거를 갖다 광고를 하기도 하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은 아니지만 그 의정부 이편한 세상 녹양 여기 같은 경우도 어저께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청약률이 뭐 너무 처참할 정도로 그 청약률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입지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분양도 쓰러져가는 느낌이 많이 난다.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8, 9월 달에 나왔으면 그 다 팔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타이밍에.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저항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불과 2달, 3달 사이에 완벽하게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뭐가 좋고 뭐가 좋으니까 큰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상관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위로를 하지 마시고 일단 큰 시장의 흐름을 잡고 나서 그 나머지는 세부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게 첫 번째는 일단 뭐 경기권에 교통도 안 좋고 입지도 안 좋은 데는 내년 1월 1일 잔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올해 12월에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좀 피해가는 단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러네요. 이제 잔금 대출 이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광고도 했잖아요. 네네. 포인플렉스님 말씀대로 그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뭐 내일 모레인가요? 그 뭐 2, 3일 있으면 1월 1일이 되는데 1월 1일이 되면 DSR 규제도 네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 대출도 빌린 거 갚는 것도 훨씬 그렇죠. 빡빡해지는데. 갚는 것도 이제 거치가 안 되고 그 원리금이랑 동시에 상환하려고 네네.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생각이 있는 분들도 어찌 보면은 올해까지 분양하는 물건을 잡는 게 그나마 나은데 나중에 자금 융통이든 뭐든 생각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는 게 조금 풍선 효과가 벌써 꺼지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얘네는 뭐 그래도 위치적으로 불리하니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제가 오늘 아침에 스키장에서 정신없이 나오는데 문자를 받았거든요. 어떤 문자였어요? 리오센트에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무슨 뭐 그 부적격 계약분이란가? 어쨌든 당첨자 부적격으로 나온 물건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 내용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연락 주고 얼른 오면은 남아있는 물건을 동호수를 보고서는 골라갈 수 있다라는 식의 문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네 10개 정도 안 남았다고 미분양이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소문이 돌았죠. 네네. 근데 10개보다 많나? 왜냐하면은 그러고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같은 문자를 거의 다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인플렉스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리오센트의 무슨 그 모델하우스를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리오센트는 제 관심사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리오센트 관계자 여러분. 하지만 리오센트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패스했거든요. 근데 왜 문자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개포 쪽은 제가 삼성에서 하는 물건에 그러면은 예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던 모든 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낸 건가 보네요. 여하튼 그 강남권의 아파트마저도 리오센트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 숫자는 이제 대회비라 그쵸, 뭐 시시하겠지만 뭐 물량이 꽤 되지 않나라고 네네. 이렇게 미루어 추측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월 초에 신반포 자이가 분양할 때 그때 지금은 착한 분양가라고 들었지만 당시에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그런 분양가였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이거 미분양 나면 어떻게 그랬더니 몇 개 나봤자 그때 조합장님이 호기롭게 그러셨다고 몇 개 미분양 나면은 조합에서 그냥 그 전세 돌리면서 끌고 가지 뭐 딱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전세 디맨드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이 낮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렇게 끌고 가는 방향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목돈만 조달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소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 남은 게 아닌가. 전 사실 리오센트가 완판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리오센트가 분양이 늦어졌잖아요. 네네. 늦어지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삼성 관계자분들한테 뭐 브리핑들도 많이 나갔고 확보해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부 부적격이나 미분양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분양이 늦어지면서 확보해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천천히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적어도 리오센트 분양할 때까지는 완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훨씬 더 빨리 꺾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리오센트가 사실 잠원동 내에서는 입지가 그렇게 유리한 편이 아니라서 저만 하더라도 다음 나오는 6차 쪽을 좀 더 근데 이제 그거는 반포 잠원을 아시는 분들 얘기고요. 네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그냥 반포면 다 같은 반포로 보시기 때문에 다 핫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시장이 죽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완판이 될 거라고 본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더 빨리 맛이 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저희가 초반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뭐 수분양자들 분양 받아놓으신 거 있으면 외곽부터 빨리빨리 처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혹시 아직까지 처분을 못하고 들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입주 후 또는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고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지 자금 여력 한번 이제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실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작 해보셨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고 지금 들어가셨어야죠. 통상적으로 그 잔금 치고 세입자 한 번 돌리고 한 텀, 그러니까 플러스 2년인가요? 거기까지는 본인이 끌고 갈 능력이 돼야죠. 근데 이제 워낙 싸게 분양을 받으신 분, 사실 지금 와서는 사실 이제 싸죠. 오래 산 분들은 다 비쌌지만 오래 산 분들은 작년이나 비쌌지만, 재작년에 그쵸. 사신 분들은 14년도만 얘기가 달라지죠. 하더라도 예. 지금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받으려고 계산하셨던 분들은 뭐 전세로 돌릴 생각을 하신다든지, 왜냐하면 대출이 이제 규제가 생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을 해 보시고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재건축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DH2호 3호 가든 3차 29일 관리처분 총회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3호 가든 3차 아파트가 관리처분 총회 개최에 나서며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29일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리처분 총회는 재건축 후 신축하는 아파트의 조합원들 이주 및 철거 발판을 마련하고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을 표결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3호가 된 3차는 반포동에 위치해 있고요. 424가구에서 835가구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219가구 정도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는 조합원분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넣어주신 기억이 나요. 이게 언제냐면 2015년 1월 달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관리처분까지 지금 16년 12월이니까 딱 만 2년이 걸렸어요, 시간이. 그 전까지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까지 이 정도의 속도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와 연관해서 또 내년 말까지 그 관리처분 신청 있잖아요. 제발 네. 그 조합이나 인근 중개업소에서 얘기하는 허황된 계획, 그것 좀 제발 좀 믿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정말 강조했는데 그런 계획 좀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내년도에 관리처분 신청 정도가 가능하다. 예, 이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관리처분 총회는 근데 해봐야 알아요. 승인이 나야지, 의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물론 뭐 내년 말까지 12개월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분명히 통과가 되겠지만, 29일 날 딱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려있다고 하더라고요. 3호 같은 3차도. 반포 우성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했다가 네. 일부 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됐다가 12월 달에 다시 승인을 통과했거든요. 네. 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하튼 요새는 관리처분 총회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 해도 이제 진짜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일이. 예,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지지부진한 만큼 이게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큰 변동이 없었던 걸로. 맞아요. 12억 중후반대 가격대고요. 인근 30평 아파트가 한 15억대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들어가면 먹을 거는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아파트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입지는 굉장히 좋죠. 좋죠. 그 학원가 바로 앞에 있고 네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3호 가든 3차. 다음은 둔촌 쪽 뉴스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늦춰진 둔촌주공, 주민들 부글부글이란 제목입니다.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내년 5월 이후로 미루기로 하며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받은 강동구청은 지난 2일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인가 시기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당초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계획한 이주 시기가 내년 3월에서 10월 사이였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요, 원래 강동구의 주택 공급량이 충분해서 이주 시기 조정이 이제 없을 것이다,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은 위례나 미사 신도시 등도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요. 고덕시형 아파트도 한 3,700세대, 그리고 고덕 4단지, 고덕숲 아이파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 한 700여 가구가 올해 준공될 예정이고요.
인근으로는 또 한 500여 세대의 다세대 주택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기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시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으로 이주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높고, 일단 가구 수가 한 6천 가구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멸실이 발생하니까 주택 수급 불안정과 일시적인 전 월세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이주 시기를 조정해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주 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그 둔촌 주공의 재건축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계획이, 재건축 계획이 더는 밀리지 않는다. 이런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의견들도 있었어요. 기사를 보면. 올해 갑자기 강동구가 이래저래 역차별을 받는, 갑자기 강남 사구가 되더니만 이상한 규제는 끼고. 근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5,930세대가 한 11,000여 세대로 변모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좀 무서워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인데 한 1,600세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둔촌주공은 무려 그 3배 가까운 거의 뭐 4,000여 세대가 일반 분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2018년 12월 달에 헬리오시티 입주가 10,000세대, 개포 등등 뭐 계속 입주, 그리고 둔촌주공 11,000. 이렇게 보면은 이 물량들만 해도 강남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둔촌주공 조합원들 입장을 배제하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텀이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하루 한 달을 이자 비용 같은 게 엄청나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물량의 흐름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저는 그닥 좋진 않다.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입주가 있잖아요. 그 이제 주변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세입자를 맺구나, 뭐 이런 고민들. 현재 세입자들이 전세가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제일 비싼 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고요. 나머지는 한 1억 내외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주 시기 미뤄지는 거랑 또 상관없이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그 새 아파트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나 고덕숲 아이파크를 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인근의 단독주택, 다세대. 예, 그 다세대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않을까, 뭐 그 생각 정도는 드네요. 다음은 기사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포인플러스님이 준비하셨는데요. 12월 28일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돈맥경화 미니 재건축 내년에는 숨통 트이나 라는 제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정비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좌절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의 속도를 못 내는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 방식을 시도하는 등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제가 지난 몇 주째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게 되면은 그 와중에 내가 살아남을 곳은 어디냐. 추선님한테 이제 셀피시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찾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기사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이제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는 특정 단지에서 성공 사례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현재 수도권 5개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구에 공동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랑구와 인천의 두 지구가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어요. 중랑 면목지구는 조합 설립 동의율 80%를 달성해 오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고, 인천 석정지구 역시 다음 달에 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난 2012년 소규모 정비 사업의 새 모델로 도입되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법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이 추진되는 방배동이나 지난번에 소개드린 대치동 구마을 모두 그 법에 적용을 받아갖고 재건축을 시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유주에게 너무
이익이 많이 간다 그래서 그 법은 더 이상 없어지고 대신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이 대신 자리를 잡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정비사업 구조의 대안으로 주목도 받았었고 서울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시도하는 곳이 생겼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은 까닭에 주로 중소정비업체들이 참여했는데 이 업체들이 아무래도 사업비 조달이나 시공사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네요. 실제로 가로주택 1호 사업장으로 주목받던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우성주택은 지난 9월 최초 공동시행사가 회사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사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거의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시행사가 다행히 붙기는 했는데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당연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런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H가 조합과 공동 시행자로 나서게 되면 사업비 조달, 사업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특히 LH의 신용을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지자체로부터 각종 자금과 지원을 충분히 조달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신용등급이 국가등급과 같거든요. 해외 채권 발행도 대한민국 국채와 같은 등급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LH 신용으로 자금을 빌리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건설사나 기업이 빌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LH도 당분간 신규 택지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어찌 잘만 이걸 파고 들어가면 건전하고 서로 윈윈이 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다른 사업 시행자 이렇게 공동 사업을 할 만한 시행사는 요즘 재건축 수주하려고 열심히 달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들어가기에도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는 안 붙지 생각을 해보니까 미분양 주택 인수가 딱 걸리더라고요.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편인 부동산 신탁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분양 리스크가 좀 더 큰 소규모 정비 사업장은 일단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반면에 LH는 장점이 이 분양분 가운데 일정량을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미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LH 측면에서는 도심 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상임위에서 이미 거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서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게 되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 절차 단축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사업 절차를 단축하게 되면은 기존에 한 9년 정도 걸리는 사업 시행 기간이 7년 정도로 2년은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활성화 방향을 계속 마련해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거를 개발만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비 전에 그 해당 지역의 인프라, 특히 도로 등의 정비가 일정 수준 수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로주택이라 그러면 이게 추서님도 가로주택이 뭐야 그러셨거든요. 그 가로가 그 집들이 있는 도로 있잖아요. 네네. 도로인데 도로로 분리된 주택 그 집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역을 말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한 블록이라고 그럴 때 블록이 가로주택 단위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장이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이었나 제가 뉴스에서 쪼개기 빌라촌에 대한 방송을 봤거든요. 수도권에서 신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잔머리가 진짜, 그냥 제대로 수백 세대짜리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게 되면은 너무나 지켜야 될 규제나 그런 게 많습니다. 지어야 될 시설들도 많고요. 그렇죠. 모델하우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도 네. 그 청약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네네.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쓴 잔머리가 건축을 할 때 19세대 이하 빌라면은 이런 규제를 다 피해 갖고서는 다세대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를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갖고서는 건축 신청서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형 아파트 단지 수준의 빌라촌이 지어지면서 막상 그 안에 원래 해당 규모 다 아파트 단지라면 갖추고 있을 공공시설은 하나도 갖추지 않게 됩니다. 뭐 도로도 확충되지 않고 주차장도 부실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공원 하나도 없이 진짜 집들만 다다다다 서게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아파트인데 거의 빌라에 준해서 그 규제를 네네. 적용받는 거네요. 네네. 그 단지 안에는 뭐 진짜 뭐 슈퍼마켓 하나 없고 학교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또 법적으로 예예예.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얘는 서류상으로 완벽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막 으아 머리들이 정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 각 블록 입구에 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봇대 시설을 지중화 사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살면서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도 기반 시설은 미리미리 큰 그림을 가지고 확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북미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이 주택가를 가면서 여기 이 동네에서는 아파트보다 주택에서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가 항상 도로망이 먼저 확충이 돼 있고 진짜 그 각 도로별로 그러니까 주택들이 늘어서져 있고 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동네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는 형태로 기존 인프라나 뭐 하수관 같은 거는 다 처리를 하면서 건설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전봇대 지중화 사업은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에도 제대로 나라에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예, 그냥 계속 기부 체납을 해라라고 강요만 하지. 그 정작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바로 옆에 그 입구 도로에는 전봇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든지 이런 단지들이 강북이든 강남이든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쟤네 수익을 좀 깎아서 법안을 뜯어고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뭐 1, 2년 갈 거 아니고 한 100년 내다보고 조금 지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기부 체납을 받아서 카페촌을 만들거나 뭐 그 공원을 그런 걸 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기부 체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도저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필요한 동네에다가 쓰던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2016년도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영원히 마지막 방송이 되진 않겠죠? 저희 다 퇴출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팀이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네. 그냥 신년에는 아이유님 단독 솔로 방송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이유님이 우리끼리 개편해버리고 없을 때. 아이유님이 단독 진행을 하실지도. 2017년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한 달을 아마 쉬게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주에 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이 지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4부